자, 이렇게 탄핵 재판 선고가 좀 늦춰지면서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둘러싸고 최상목 대행에 향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바로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이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찰과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방탄복을 입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파면하라! 시장 저러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볼 텐데, 자, 김정욱 행정관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원고에도 없는 내용을 즉석에서 좀 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발언을요, 일단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얘기 이재명 대표가 꺼낸 의도는 뭔가요? 제가 볼 때는 물리적 체포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서 전 제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국민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한대행이 소위 2달 동안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들 중에는 명태균 특검법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을 어떤 대의하고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어떤 국민 대표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3달 넘게 특검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헌재의 결정을 따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저는 국민적 어떤 분노를 대신해서 얘기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스스로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소위 위헌 상습범이다, 위법 상습범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국민들한테 헌법을 지켜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승복하라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니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현행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경찰이건 국민이건 즉각적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포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이 이 정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 네. 여기에 대한 국민적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차원으로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표현이 좀 과하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강전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다음 주 예정됐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 긴장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굉장히 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마은혁 후보자가 정말로 임명이 되었을 때 변론 제기가 되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선고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이제 선고기일 자체를 지정을 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과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 저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는데 준비되어 있었던 발언은 아니라고 지금 알려지고 네. 있죠.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정제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저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어떤 합니다. 점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가 민주당의 폭주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계속되는 줄탄핵이라든지 특검 그리고 예산안 정국 이런 것들에 있어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저 발언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본인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앞에 멘트가 뭐냐면 요 앞에서 근무하고 있다지요? 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지지자들에게는 바로 저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내와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러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표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준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은 이 발언을 두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 투톱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하라는 그건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판사가 되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스스로 경찰청장이 되어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습니다.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러한 그건에 대해 헌법 수요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변명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자, 김종현 총장님, 굉장히 오늘 아침 발언들이 좀 강경한 발언이고, 뭐 이재명 대표를 현행범이다, 테러 사주한 거 아니냐라고 좀 강경한 발언했어요. 뭐 신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저 말 한마디 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연쇄 사망 사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검찰 수사 받고 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면 저런 분들이 저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다음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수신 제가 먼저 하십시오. 아니 예를 들면 서천호 의원 헌재를 처부수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나윤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을 보면 반국가 세력이나 할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소위 현행범이라고 얘기된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헌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헌재의 결정을 따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집안 단속부터 하신 다음에 타당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줄탄핵, 예산 이런 문제가 저희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요건이라고 말씀하신 측면들인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줄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내에 테두리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소위 국회 권한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계속 제기하시는 것 자체는 오히려 헌재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이 국회 법사위에서도 어제 이 여당 의원들이 이 발언을 두고서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 아니에요, 이거.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게 테러 조장하는 겁니다. 본인은 방탄복 입고 다니고 경호부처 갖고 다니면서 권한대행은 뭐 보이는 사람들 아무나 체포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차관님, 네. 조직폭력배의 그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조직폭력배가 상인한테 가가지고 돈을 뜯는데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 해가지고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됐어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이재명 대표 이 모든 책임을 짓고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을. 자, 김종현 행정관님,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말이 쏟아졌고 문제 소지에 있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뭐 판례에 들면서요. 일단 이 잠시 뒤 그 팩체크는 강전혜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고 일단 김종현 행정관님 이 전체적인 의원들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한 내용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를 악마화시키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이게 무슨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의 당대표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당대표를 범죄자인 양 취급을 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만나주게 되면 내가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뭔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비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계속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는가? 따르지 않으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직무유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직무유기라고 하는 행위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 현행범이다. 현행범은 경찰도 국민도 즉시 잡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 몸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조폭 얘기를 들고 나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여전히 야당 당대표로서 이재명 당대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듯이 조폭과 유사한 인물로 이재명 당대표를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시각과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거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대해서 좀 팩체크 해볼 텐데 강전혜 대변인 일단은 변호사 시각에서 한번 여쭤볼 건데 곽규택 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이제 상인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한 조직폭력배가 처벌받은 판례가 있었다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뭐 이 대표도 협박죄 현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현행범 처벌이 가능한 건지 저 얘기에 대한 좀 팩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폭처법으로서 처벌받았던 사람은 그 조직폭력배였기 때문에 그 폭처법으로서 처벌이 됐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일반 사인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호처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이후로 경호를 강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이 앞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을 하고 있지요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정확하게 좌표를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의힘 쪽의 인사가 개인이 여기에 대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사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처리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어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방탄복을 입고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에 대한 협박에 대해서는 방탄복을 입고 여기에 대해 뭐 실질적으로 뭐 수사기관에다가는 공식적인 접수는 하고 있지 않은 의아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체포를 운운한다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고 민주당 역시도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이 의아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밤길 조심하라라고 했던 부분, 조직폭력배가 얘기했던 부분은 처벌받는 전례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참고 삼아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표현을 한 게 좀 논란입니다. 자, 유발 하라리 교수와 AI 대담을 이 대표가 한다는 소식에 안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월 피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와 유사하다. 이렇게 좀 비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이게 민주당은 즉각 이 패륜적이다. 안 의원을 즉각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네. 아니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가 뭐 예를 들어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토론을 하지 않고 유발 하라리 교수와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공격을 할 내용인가요? 그리고 목이 긁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본인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테러가 벌어졌을 당시에 1mm만 더 들어갔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 테러 현장에 대해서 경찰이 와서 피가 나온 부분들을 갖다가 다 증거를 인멸한 일이 있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정신에 대한 테러 행위를 갖다가 오히려 헬기 특혜 의혹으로 돌리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야당 당대표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나쁜 행위고요. 좀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화를 냈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더 격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예를 들면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합당한 처리를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 언제부터 동업자 의식이 사라졌다. 만약에 본인한테 저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이재명 당대표한테 사과하라고 하더라도 네. 사과 안 하실 분 같으니까 좀 국민들한테는 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준호 대변인, 일단은 안 의원이 곧장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민주당 고발건에 대해서 이 어디서 인간성을 좀 논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최상목 대행 협박부터 사과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군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저는 어제 발언, 목을 긁혔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피습을 당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긁힌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의도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은 상처를 생각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쳤는지를 넘어서서 어쨌든 정치인에 대한 테러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민주당 의원에게 날계란이 던져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불필요한 그 발언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안철수 의원 역시도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대선 주자로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저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아예 그 명단에조차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일부러 저런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무리수다. 예, 왜냐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 토론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토론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을 긁혔네 저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토론에 응하겠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패널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주셨고요. 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제 탄핵심판 선고기를 좀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로 밀렸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 시간 좀 전쯤일 겁니다.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와중에 다른 지지자들 같습니다. 계란을 투척해서 민주당 의원이 맞은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봉변을 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계란 던졌어.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맞았으면은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찐계란인가요? 혹시? 찐계란이 그러니까 계란이 터지는 건 괜찮은데 이 찐계란에서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란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맞았는데 화면 봤습니다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찐계란이 날라왔다. 하나는 계란 하나 터졌습니다. 날계란이었습니다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김종욱 김정관님.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모습 자체가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국론이 두 개로 완전히 갈라져 있고 예.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하는 사람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달걀을 던져서 투척을 함으로써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 자체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경찰이 저런 모여 있는 분들한테는 해산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헌재 안에서는요, 100m 안에서는 집회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을 국회의원들이 헌재에게 호소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호소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저런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태 자체를 보면서 저는 헌재 지금 밖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해산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런 국론이 분열돼 있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이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국민들에게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좀 분열된 국론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진애 대변인, 일단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자 한 분이 분신으로 사망한 사건도 사실 벌어졌고요. 탄핵 심판 선고가 좀 길어질수록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우려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아마 이번 주말의 집회도 특히 날씨가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시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 같은 것들이 점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안철수 의원의 표현이 제가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당론에서는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회의 연사로 올라가서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뭐 집회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는 지도부가 집회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도 날선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압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야 지도부가 함께 대국민 담화로서 우리 국민들을 조금은 자제를 시키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은 뭐 최후 진술에서 받아들이겠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변호인 측에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승복 메시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 쪽은 뭐 기존대로 여야가 합동으로 해서 승복 메시지 뭐 기자회견을 하자는 말씀, 또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평행선처럼 계속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선고일이 좀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이런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뭐 어떤 목소리 또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항의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탄핵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 내가 보건대는 탄핵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석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헌재 구조가 4대 4입니다. 좌파 4명이야. 이유 불문하고 탄핵이고 우파 4명 중에서 2명이 넘어가야지 탄핵이 됩니다. 구속 취소라는 돌발 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 생각한 것 같은데 맞아. 100% 이용된다고 봅니다. 100% 된다. 예, 8대 0입니다 무조건. 자, 김종국 행정관님, 일단은 선고일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뭐 의견이 되게 분분하고 해석도 분분한데 일단은 재판관들이 좀 대립하는 거 아니냐 의견들이 뭐 예를 들어 4대 4나 뭐 5대 3이나 이렇게 의견이 좀 길어지면서 결론을 못 내는 거 아니냐가 뭐 대체적인 의견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땐 그건 이제 국민의힘 측이나 보수 측이 주장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뭐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 사실 확인이 됐는가 하나. 사실 확인은 대부분 됐죠. 5가지 사유인데 사실 확인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중대성 문제가 있겠죠. 저는 중대성 문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 내부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8대 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기각에서 각하인데 지금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2가지 정도로 지금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형사 재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과 헌재 결정문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우 신중하게 결정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도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일단 탄핵의 사유는 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의 소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위헌 사유는 됩니다. 왜냐하면 3명이나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사유 자체가 소위 이 중대성, 탄핵의 중대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하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 좀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견에 대한 해소 과정들이 정리가 되면 집중적으로 평의를 통해서요. 저는 원래는 이번 주 내일이라도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다음 주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안에서. 어쨌든 뭐 오늘이든 안 나오면 뭐 다음 주 월화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강전혜 대변인 일단은 선거일 관련해서만 여쭤보면은 언제쯤 나올까요? 그러게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찌라시들이 워낙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경우의 수별로 다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4월 18일에 두 분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해임하죠. 그 직전쯤이 되어야 나오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평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리진 않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국민들께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온 결정은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이미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갑작스럽게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조금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8대 0이라는 숫자를 맞췄을 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어떤 국론 불연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쯤 되면은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국가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월 25일에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한 바대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 아예 안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기각 결정만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각자 이름을 넣어서 결정문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본인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미뤄질수록 국가적 혼란이 너무 가중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 김건희 여사는 관저 안에 머물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경호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건희 여사의 언급도 담았다라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좀 어제부터 좀 내용이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경호처 직원에게 야,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갖고 다니는 건데 라고 질책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 진심일지 그냥 수사성으로 그냥 의미를 담아서 그냥 적당히 얘기한 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한테 확보한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권한이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실제적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게 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가 되는데 하물며 대통령을 경호 대상이긴 합니다만 김건희 씨가 저런 얘기, 그러니까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건 특수공무 집행 방해를 갖다 교사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전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의 진위를 확인을 하고 이 사실이 진위로 밝혀지게 된다면 저는 김건희 씨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국민들이 V0, V1 막 이런 시중에 농담같이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김건희 씨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중에 농담 아니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실 내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세간의 의심이
실제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이고 저는 권한이 없는 사람의 명령 자체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네. 저는 저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통의 영부인이라면은 이런 하면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경호관들 고생 많다고 위로해주고 그 절대 저분들도 집행을 하러 들어오는 경찰관도 우리 공무원이고 우리 국민이니까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총기는 그 휴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이지 왜 총을 쏘지 않았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건 자, 강전혜 대변인 일단은 뭐 김건희 여사가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뭐 이런 불만성 좀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의혹을 좀 반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경호처 직원이 당시에 김신 부장, 가족 부장이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한 이야기를 뭐 김신 부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말하자면은 김성훈 경호차장이라든지 구속영장 그 서류 자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사실이라면 어떠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검찰에서 왜 계속적으로 영장을 반려했던 것인가? 그 부분이 의문인 것이죠. 경찰에서 뭐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3차례 정도 계속 영장 청구를 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를 했고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하면서 말하자면 지금 무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동안 경호처가 경호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워딩들을 보아도 이것을 뭐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이지 뭐 발포를 준비하라거나 발포를 하라거나 이런 식의 표현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의 자료들이 대통령에게 좀 불리하게 이루어지도록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조금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의도성을 좀 문제 삼으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관련해서요. 조금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지금 청년 취업 문제 비롯해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표와 이재용 회장이 만난 건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김종태 장관님 이 모습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기 대선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그 일환 같기도 하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1%에서 1.5%로 하락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달 동안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 또는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들을 주기 위해서라도 정당과 기업이 합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미래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런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여야 모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준혜 대변인님 일단은 반도체법,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가 유명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 여야가 굉장히 좀 의견이 팽팽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두고서 여권에서는 좀 의구심도 많이 품어왔던 게 사실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만났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재용 회장이라는 개인적인 굉장히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달 초에도 한국경제인협회를 이미 만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도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 고려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었기 때문이에요.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아젠다를 꺼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재노총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를 하는 총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받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당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그때 한국경제인협회도 만나고 뭐 부산시에 가서도 북극항론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저는 사진 찍기 행보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잡은 것이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때는 좀 다르지 않나.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나오고 또 결정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러한 뭐 이재용 회장을 만난 것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어떤 국가의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양재인 변호사님, 일단 징역 3년 6개월 구형 1심과 동일한데 의미가 어떻다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1심에서 반영될 것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양형 요소이든 불리한 양형 요소이든 거의 다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1심 그대로 이제 3년 6월을 구형을 한 것이고요. 1심의 경우에는 이제 3년 6월 구형했지만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대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존중하는 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이 달라졌는지를 좀 세밀하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임정 기자, 김호중 씨가 이제 법정에 이제 수의 차림으로 나와서 직접 반성문을 좀 읽기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오른쪽에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면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서 반성문을 읽었는데요. 네.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리고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라면서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약 10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양지인 변호사님, 일단 100장 분량의 반성문이라면 양 자체가 굉장한 거거든요. 일단 이런 뭐 제출한 것들이 선처에 좀 호소가 하면서 좀 참작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출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제출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좀더 낫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이렇게 이제 반성문을 많이 제출을 하고 주변 가족이라든지 친지들에게 다 이제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제 고려하는 양형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100장 분량의 반성문을 작성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뭔가 양형에서의 핵심 키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니고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유리한 양형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더 추가적으로 볼 것은 혹시나 1심에서 어떠한 양형 부당이 있는지 사실관계 오인을 한 것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심 선고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왕의 남자로 인기 끈 배우죠. 배우 이준기 씨 기억하실 텐데 윤정 기자요. 억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어요. 이준기 씨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준기 씨가 최근 세무조사에서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준기 씨의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이준기 씨가 설립한 법인 JG 엔터테인먼트 간의 거래였는데요. 이준기 씨는 이 부친과 함께 2014년 1월에 JG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속사에서 출연료를 본인이 아니라 JG 엔터테인먼트에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이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후에 JG 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신고를 했고 그리고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데요. 국세청은 이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개인 소득세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기 씨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받지만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본 건데요.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4%입니다. 네. 반면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에 달하거든요. 21%의 차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액이 지금 9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준기 씨는 좀 펄쩍 뛸 것 같은데 좀 상당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준기 씨는 좀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이준기 씨 측은 일단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지난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 이 부분이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이번에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이전에 세금 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최근에 문제를 들여다봤다고 하는 것,
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연예인들 세금 탈루 의혹들이 줄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국세청에 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개인 1인 법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예. 사실상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소득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인 법인, 그러니까 법인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매니지먼트 활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소득을 법인으로 받아서 법인세를 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연예인들이 일부 있다라고 국세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인이 받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소득세 납부해야 되는 세율과 그리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는 차이가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연예인일수록 법인을 세워서 법인으로 돈을 받아서 내가 법인카드 사용하고 법인으로 집도 사고 이런 것을 사실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좀 입법적인 공백이라든지 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법 해석 차이가 나타난 문제라고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최근 연예계에 이런 논란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보면은 배우 이한희 씨 있었고 지난주에는 유연석 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아무튼 흐름을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연예인들 좀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법인을 세워서 나만 소속 연예인이고 실질적으로 나의 소득을 법인으로 이제 이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시각차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국세청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수의 연예인들에 대해서 추징에 나선 만큼 다른 연예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사실 필요해 보이고요.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한희 씨의 경우에는 60억 원, 그리고 박희순 씨가 8억 원, 또 유연석 씨의 경우에는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을 당했거든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법인으로서 본인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해온 기간이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수년 전도 거슬러 올라가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보면은 뭐 감세 경쟁을 하면서 뭐 세수가 뭐 부족하다니 뭐 펑크 났다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세청이 이렇게 전방적으로 일단은 가장 알려지기 쉬운 게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상으로 했는지도 궁금한 대목인데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연예인들의 경우에 소득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추징해야 되는 세금이 많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탈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의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한 그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직종이 이렇게 좀 타겟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 임창정 씨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 자, 윤정 기자 최근에 임창정 씨 보면 주가 조작 의혹에도 휩싸였었는데 네. 또 어떤 다시 좀 분쟁에 휘말렸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10억 먹튀 의혹인데 이거 어떤 의혹입니까? 네, 이게 뭐 주가 조작 의혹과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이 임창정 씨가 과거 공연 무산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았다라면서 공연 기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네. 밝힌 겁니다. 해당 공연 기획사에 따르면 임창정 씨와 공연 기획사는 2020년에 총 28회에 걸친 전국 투어 콘서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2회차 공연이 지난 2023년 진행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연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임창정 씨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4월에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 컨설팅 업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지난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이 공연 기획사는 손해액으로 이 공연의 출연료 7억 원을 비롯해서 총 11억 원이 넘는 손해액이 발생을 했는데 네. 임창정 씨 측과 손해액에 관한 합의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창정 씨가 이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갚고 10억 원 가량은 갚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일단 임창정 씨는 사실 무근이고 일단 이 공연기획사 측은 임창정 씨가 이 갚을 능력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너무 서로 팽팽하게 좀 맞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창정 씨도 이 그 손해배상의 전부를 배상한 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 것 네. 같아요. 다만 본인의 변제 능력이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채무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변제는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개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언론에 노출을 하기 쉬운 그런 연예인 직종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어쨌든 임창정 씨가 이 기존 공연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 윤지영 기자 일단 또 새로운 공연을 좀 기획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주가 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 해당 공연 기획사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공연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다시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 먼저 계약을 했던 이 공연 기획사에 대한 손해 비용은 물론 공연 개런티도 돌려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임창정 씨 측은 손해 비용에 대해서 최대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최근까지도 변제 계획에 대해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근거 없는 억측과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일단 뭐 보면은 임창정 씨가 스스로 논란 자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별도로 이렇게 다른 공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단 계약서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연을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단독, 뭐 독점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공연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공연 기획사와 또다시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반은 없는지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이 불법 습법업 운영 혐의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얘기해 볼 텐데 윤정 기자 지금 오늘 첫 공판 기일이 열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1시 10분부터 서울 서부지법에서 첫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네. 문다혜 씨 직접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숙법 여고 신고 왜 안 하셨나요? 음주운전 혐의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판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건가요? 네, 저희가 좀 저렇게 멀리서 카메라로 촬영을 네. 했는데 보신 것처럼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 씨가 직접 재판에 출석을 한 거고요.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문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서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검찰은 밝혔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 때 그냥 떠들썩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좀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자, 양진 변호사님 오늘 재판에 그럼 쟁점은 어떤 것도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재판이 이제 쟁점이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현철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음주 면허 취소 수준 0.149%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논쟁의 여지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 숙박업이라든지 미신고 운영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이제 공유 숙박업 그러한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버 기록에 따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록이 돼서 유지를 해왔다 이런 것들의 자료 수집이 다 이제 끝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든지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재판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바로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자막에 나갔는데 검찰이 일단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해석이요?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뭐 징역형 구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범죄가 중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 혐의가 이제 병합이 돼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재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쟁점이 사실 간명하고 네. 증거들이 다 이제 확보가 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다음 달에 선고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88세의 한 할머니가 일생을 바쳐 모은 재산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대학교에 기부해 화제입니다. 부산의 한 숙박업소 윤근 할머니가 충남대학교에 기부한 건물입니다. 통 큰 40억 원 상당의 건물 기부. 사실 윤근 할머니의 삶은 녹록지 못했는데요.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거부살이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끼고 아낀 돈으로 여관을 인수해 건물을 짓게 됐다고요. 초등학교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는 윤근 할머니는 김밥 할머니로 알려진 이복순 여사가 전 재산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30여 년 전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꼭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 윤근 할머니의 선행에 충남대 측은 기부받은 부동산을 교육시설이나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돕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오만과의 대결을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이 어제 완전체로 최종 훈련을 하며 막판 감금질에 나섰습니다. 소집 훈련 이후 처음 28명 완전체를 이룬 대표팀. 구슬땀을 흘리며 단 하루뿐인 완전체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기존 주축 멤버들의 부상으로 변수가 생겼지만 홍 감독은 수비진에 새로운 변화를 주며 선수들에게 신뢰를 보였고요. 캡틴 손흥민 선수 역시 골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게 내 역할이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며 승리를 예고했습니다. A매치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기에 이 첫 관문인 오만전에서 승리가 필요한 상황.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오만과의 경기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